어머니, 이제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버겁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말에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짐이 되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싸구려 요양원에 버려진 정순,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린 눈물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이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나는 건 평생 새벽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게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이들 깨워요. 수진이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 집에서 정순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고 난 뒤 정수는 큰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초등학생인 지훈이와 중학생인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직장일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수지는 정순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정순이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하고 안 맞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정순만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수지는 바쁘게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소영이는 각자 게임과 동영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천천히 드세요. 소영이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등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할머니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집에는 정순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청소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집은 너무 비좁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수진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 속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에서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는 남편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지는 정순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후에 정수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빠 보여요. 옆 벤치에 앉은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나이 드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고 그래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이 과연 자신의 집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정순의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수진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응, 밖에서 먹고 왔어.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점심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온 가족이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늦게 잤어. 정순이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돌아가니 민호와 수진이 정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소영이는 각자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모두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요. 제 월급으로는 5 식구가 살기에 빠듯합니다. 민호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요양원들이 시설도 좋아졌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민호가 설명했지만 정순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니?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요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정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매달 비용을 대드릴게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서글펐습니다. 결국 자신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었니? 정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니? 정순이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정말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수첩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훈이와 소영이도 할머니가 요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거예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구나. 정순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보러 갈 수 있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 뵈러 자주 가자. 민호가 대답했지만 정수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잡초가 자란 마당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순 어머니시죠?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을 봤습니다. 다른 할머니 두 분과 함께 쓰는 3인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러 올게요. 민호가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수진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한 달은 정순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단체로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밤 9시에 소등하는 획일적인 생활이 답답했습니다. 정순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 김 씨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였지만 정말 필요한 약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박할머니와 최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어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말이 안 통해요. 정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민호와 통화했지만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바빠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다. 바쁘면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고 나면 정수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요양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화면에 나온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건물은 정순이 젊은 시절 남편 철수와 함께 세운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낡아 보였지만 분명히 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붙어 있는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저 건물이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철수와 정수는 작은 반찬 가게로 번 돈을 모아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였지만 철수는 언젠가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순아, 이 땅은 우리 노후 대비야.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철수가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정순과 철수는 그 땅에 작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만든 소중한 건물이었습니다. 빌딩 임대료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병에 걸린 후 정수는 빌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아프다 보니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빌딩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빌딩이 아직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 정순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빌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요양원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어디 가시려고요? 간병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에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민수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고 싶은데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지은 건물을 한번 보고 싶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재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모셔다 드릴게요. 원장님께는 비밀로 하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민수는 약속대로 정순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에게는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건물이에요? 민수가 빌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 건물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낡아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과 철수가 함께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건물이에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재개발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직도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정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빌딩을 직접 본 후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남편 철수가 남긴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집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생전에 늘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있는 아버지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서류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하던 서류들 말이야. 빨간 봉투에 들어있을 거야. 정순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 왜 필요하세요? 다 오래된 거 아닌가요? 민호의 목소리에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부탁한다. 정순이 간청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요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맞나요? 창고에서 겨우 찾았어요. 민호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순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소유자란에 분명히 이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도 분명히 그 빌딩 주소였습니다. 등기일자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 서류가 아직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수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민수 씨,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어제 찾은 서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민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정순이 답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민수는 또다시 정순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민수가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가 아직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이 정말 어머님 소유가 맞나요? 네, 남편과 함께 지은 건물이에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현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이정수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게다가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네, 대략 계산해 보면 수백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자신이 수백억 원의 건물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정순과 민수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백억 원 건물의 주인이시라니.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시간 되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수진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빈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정수는 어제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빌딩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직접 보고 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맞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수백억 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정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민호와 수진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처리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수진이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런 큰일은 가족이 함께 해야죠. 민호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요양원에 버려두고서는 이제 와서 가족 행세를 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요양원에 찾아와서 정순을 극진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별로 필요한 건 없어?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건물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서류를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어.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내가 관리하면 안 되나?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분실하시면 큰일이잖아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능력 없는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해. 내 서류를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와 수진은 계속해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순이 거부할 때마다 그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양원에서 그런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건 위험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정순이 맞받아쳤습니다. 순간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은 어렵죠. 민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어려운데? 내가 수백억 원 건물 주인인데도? 정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야?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정순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순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이시죠? 저는 구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박대리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박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상태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가족분께서 어르신이 최근 이상한 망상을 하신다고 신고하셨습니다. 박대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민호와 수진이 한 짓임을 직감했습니다. 서류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망상이라는 거죠? 정순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수백억 원 건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신다고 하던데요. 박대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서류도 있어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박대리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박대리님 오셨군요. 사실 저희도 이정순 어르신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시죠? 박대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고 변호사를 만났다느니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원장의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호 부부가 원장과 짜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변호사를 만났고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정순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런 식으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박대리가 정순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김민수 씨죠? 가족분께서 이정순 어르신과 함께 외출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박대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민수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시죠. 박대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그걸 알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겨놔야겠어요. 그들이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정순이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금고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의 도움으로 정수는 몰래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정순이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한 후
정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정수는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호와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민호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잠깐 산책했다 왔어. 정순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책요? 원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안 보이셨다고 하던데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좀 멀리 갔다 왔지. 정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요양원 원장을 불러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혼자 외출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을 금지하겠습니다. 원장이 정순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은 점점 감옥에 갇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류는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 오늘 가지고 나가신 건 아니죠? 수진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정순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어르신. 저는 김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의사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그러셨나요?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경위부터 빌딩을 발견한 일, 변호사를 만난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정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건물이 정말로 어르신 소유라는 증거가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변호사도 확인해 줬고요. 정순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 서류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뒀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정순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호와 수진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나 정신질환의 명확한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어머니가 자꾸 잊지도 않은 재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망상이 아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민호와 수진은 정순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그 건물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민호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정순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지도 몰라요. 수진이 협박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위험해졌어요. 저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봤잖아요. 할머니는 정상이세요. 민수가 정순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정순이 절망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적어두신 일기나 메모 같은 게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기요?
정순이 생각해보니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 가계부와 함께 일기를 쓴 기억이 났습니다. 있어요. 옛날 일기장이 집에 있을 거예요. 정순이 기뻐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내 옛날 일기장 있지? 그것도 좀 가져다 줄래? 일기장요? 그런 걸 왜 찾으세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져서. 정순이 이유를 대충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보시면 더 우울해지실 텐데요. 민호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정순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철수와 함께 건물 계약을 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투자했지만 철수 말로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정수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더 넘겨보니 건물 관련 기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임대료 수입, 관리비 지출, 세금 납부 등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정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민호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엇 보세요? 수진이 일기장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내 일기야. 정순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옛날 일기는 보지 마세요. 마음만 아프시잖아요. 민호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정순이 저항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이런 걸 혼자 보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 강제로 일기장을 빼앗았습니다. 돌려줘. 정순이 소리쳤지만 민호와 수진은 일기장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빼앗긴 그날 밤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정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일기장 내용을 다 외워두셨나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왜? 정순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날짜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기억력이 좋아서 일기장의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건물 계약, 1996년부터 임대료 수입 기록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순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순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에는 민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박 선생님입니다.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어르신.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께서 어르신이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정상이에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자신이 수백억 원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의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순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물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재산을 정리했거든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다고. 정순이 화를 냈습니다. 어르신, 그 서류는 어디 있나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은행 금고에 맡겨뒀다고 말하면 믿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숨겨뒀다고 주장하시는 거네요. 이는 전형적인 망상 증세입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있다고요. 정순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수진이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처음 만났던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증인입니다.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정순 어르신과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가져오신 서류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르신 명의의 건물이 맞습니다. 변보사의 말에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착각이실 거예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현재 등기부에도 이정순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고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순 어르신의 주장이 사실이군요. 망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거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어머니 정신 상태가...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검사한 결과 이정순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매우 명석하시네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정순 어르신께서 가져오신 일기장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건물 취득 과정과 관리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몰래 일기장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순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서 변호사님께 전달드렸어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건물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보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야?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용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한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당당하게 어르신의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깔끔한 한복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눈빛은 날카롭고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할머니 편이에요. 민수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순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민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을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와 함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산 소유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정수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처분되었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현재 등기부등 본상 해당 건물은 분명히 이정순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분명히 이정순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민호 측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정순 씨는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의 변호사가 의료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정순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정순 씨, 직접 증언해 보시겠습니까? 정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제 기억은 또렷합니다. 정순이 힘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남편 박철수와 함께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순의 증언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그 건물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고 이 돈으로 아들 민호의 대학 등록금도 냈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후에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제가 그 건물의 존재를 주장하자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정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제 재산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정순의 마지막 말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일기장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순의 변호사가 일기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민수가 기억해서 전달한 내용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철수와 함께 건물터를 샀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니 믿고 따르겠다. 법정 서기가 일기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1996년 5월 3일. 드디어 건물이 완공되었다. 철수가 말하길 이 건물은 우리 노후 대비라고 한다. 일기 내용이 계속 읽혀졌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997년 9월 12일. 민호 대학 등록금을 건물 임대료로 냈다.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기쁘다. 그 대목에서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민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이정순 씨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역시 이정순 씨가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수진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버린 게 너희들의 잘못이야. 정순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부르짖었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순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황혼이 지는 서울 하늘 아래 정수는 새로운 집 창가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평온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닌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